자, 옷장 디펜스 가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 뭐 쭉 반복적인 것들을 다뤘으니까 자동차는 이제 지나갔고 지수는 조금 약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탁 막혀서 우리 김종효 이사랑 늘 자주 얘기했던 환율 오늘 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환율이 참 껄끄러워서 네. 장중에 지금 1,470원 왔어요. 일단 시장을 먼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시장이 그동안 뭐 미국 시장보다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미국 시장의 탄력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아주 뭐 적극적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의 전반적인 대응은 뭐 기관과 더불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정체된 4일간의 거래에서 미결자 악정의 증가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신규 포지션의 증가 없이 기존의 포지션의 조절만으로 뭔가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다 좋은데 네. 환율이 좀 뭔가 껄끄럽다는 얘기는 뭐 계속 찜찜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말하면서. 부분이고 그래서 지수가 정체되고 있는 건 아마도 이제 정치적 변수 이런 것들이 조금 결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 이슈는 역시 그때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 정치적 변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지수가 4일 연속 정체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정치 상황 예의주시하고 관심이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워낙 큰 이벤트라서 이번 주에 슈퍼위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직도 이 가닥이 안 나왔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각, 그다음에 이제 각하, 인용 그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요, 그거? 일단 뭐 그냥 뭐 인터넷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검색해보라고 구글 네. 검색해보라고. 예. 그때 뭐 기각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뭐 제 경제 방송에서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심플하게 환율만 놓고 보면은 일단 계엄 이후에 30원은 올라갔다라고 한국은행에서도 평가를 했잖아요. 네. 올라간 거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환율을 보시면 근데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솔직히 지금 짐작하기가 힘든데 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율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화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달러 인덱스가 주요 6개국의 이 환율을 평균 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환율 흐름을 볼 때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게 이제 관세 흐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로 인한 어떤 관세 움직임,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연초에 보시면은 110달러까지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103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그 부근에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번 연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강달러라기보다는 이 좀 내려오는 분위기고요. 이거를 원달러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원달러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달러는 어떤 이 미국 금리나 관세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우호적인 움직임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 원달러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좀 우리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려감인 것이지 어떤 전반적인 이 글로벌 경제에도 우려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날짜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치 리스크가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짧게 지나가냐, 아니면 길게 지나가냐. 결론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좀 외국인이 안 좋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서 좀 밑으로 확 빠져버리잖아요. 좀 거기서 또 어떤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업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리스크가 종목에 대한 업황 또는 뭐 AI 산업에 대한 업황 이런 게 변함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수급적인 움직임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볼 때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좋은 종목이라면 우량주라면,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우량주라면은 갖고서 버티는 것 밖에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좀 무서워서 팔아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결론 나와서 그냥 급등해 버리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미보유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상황은 좋으니 어떤 그 미보유 리스크보다는 보유 리스크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저도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좀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우량주는 계속해서 보유, 만약에 또 빠진다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기관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포지션 자체가 네. 뭔가 다 양쪽 방향으로 걸어두는 그런 양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을 팔고 있지만 주식 선물을 대거 사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 외국인들은 현물을 팔고 있지만 선물을 또 사고 있고 네. 그와 반대로 또 주식 선물을 팔고 있으면서 뭔가 지금 지수를 이 정도 영역에서 계속 좀 묶어두는 듯한 그런 매매예요. 대신 방향이 무너지면 그쪽 포지션을 좀 빠르게 청산하면서 반대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러면 그런 엣지를 통해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은 손해를 안 내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엣지를 걸어두고 뭔가 지수는 압박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틀린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면서 오히려 반대 포지션에 좀 더 힘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는 묶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정부의 성격과 경제 정책의 성격도 바뀌겠죠. 그럼 아마 업종의 선택도 크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어려움.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FX 딜링룸이라는 데도 항상 맨날 멘트를 하지만 이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고 대응한다.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포지셔닝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힌트도 안 주고.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시장 얘기 좀 들어봤고요. 유한양행이 급등하고 있어요. 유한양행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이 매칭되는 키워드 랭라자 네. 이거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랭라자가 이미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아서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멘트하고 이제 병용 치료가 이제 1차 치료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칵테일로 쓰나 보죠. 네. 섞어 쓰는 건가? 병용수 같이 쓰는 거죠. 같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폐암 치료제 시장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약이 이제 장을 하고 있던 거고 그 시장이 22년도에 7조가 나왔고요. 작년에는 10조 정도 추정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매출 발표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조 나오는 이 폐암 치료 시장을 지금 랭라자와 리브리멘트 병용 치료가 잠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데이터가 이제 내일 전부터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될 거고 지난주에 초록 데이터가 이제 초록 공개가 된 건데 그 초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유한양의 랭라자와 지금 이 리브리멘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이 전체 생존율이 안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50명이 사망했을 때 50명 기준으로 전체 생존율 기간을 잡게 되는데 충분히 더 많은 분이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치료제를 보게 되면은 이 전체 생존 기간이 38개월 나왔던 거고 지금 이 랭라자가 들어간 이 병용치료법은 그 전이 38개월인데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확인된 게 48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던 얘기는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50개월 이상 보고 있는 거고. 그럼 그 데이터만으로도 사실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 폐암 치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폐암 치료 시장은 어떤 데이터가 조금 좋게 나왔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약이랑 시장을 양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을 다 가져오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타그리스가 잠식하고 있던 시장을 다 가져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10조 시장을 가져오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미래 수익이 거의 확정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미 10조가 나오는 그 어떤 이 치료제를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치료제 효과가 있는 그 신약에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던 건데 오늘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2022년부터 승인이 돼서 1차 치료제로 치료받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 이제 치료하신 분이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렉나자로 인해서 완치 판정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렉나자에 대한 어떤 그 신약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거고 이게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승인 공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조가 나오고 있는 타그리스 매출을 다 이제 금방 좀 잠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유한량이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내일부터는 이런 페어마켓에서 다른 그 우리 이제 그 신약들의 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또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이번 주는 우리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오 쪽은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항상 연초가 되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요맘때 이제 유럽 폐암 학회 약자는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네, 내일 저녁부터. 내일 저녁부터 우리 시간으로. 네, 뭐 어떤 발표 아까 이제 초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발표 일정들이 혹시 잡힌 게 파악된 게 있나요? 네, 뭐 발표 일정은 지금 뭐 알테오젠과 그다음에 요연량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부 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도가 이미 나왔군요.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더 나올 내용들이 뭐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초록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것의 이벤트 드리븐은 거의 뭐 최근 들어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최대한 트레이딩 바이하고 그다음에 이벤트에 임박해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 그래서 실제로 좋은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미리 올랐다면 그 당시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별 재료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는 딱 세 가지 방향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ADC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새롭게 잘하고 있는 그런 방향의 하나가 있고 그건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에이벨바이오 이런 쪽이 분명히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CDMO라고 한 하나의 큰 방향성도 바뀔 수 없는 방향이라서 뭐 이것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빅파마와 함께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국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글로벌 공략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해당 종목 중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가장 검증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뭐 최고의 종목군들을 잘 골라서 좋은 가격에 뭐 사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개별 이벤트에 따라서 내가 이걸 맞추고 주가의 등락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건 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최고의 종목군들을 고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뭐 제약바이오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ADC라는 전문 용어를 쓰셨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안티바디 드러그 뭐 컨티규게이트 영어를 쓰려니까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 그러니까 이 약물을 개발하는 거는 지난한 일이죠. 특히 이제 그 뭐 블록버스터급의 이제 대초대형 어떤 개발이 돼도 판매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붙이는 기술. 그러니까 결국엔 양리 전달. 물질이 있으면은 체내에 거기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 표적이죠. 뭐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항체에 독성을 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항체가 이제 암세포랑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만 이 독물질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암세 그 치료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어떤 표적 세포 치료제 하나인 건데 이게 최근에 에너트라는 그 유방암 치료제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에너트가 재작년 매출이 7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효과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 면역 항암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건데 이제는 이 ADC 항암 치료제가 더 이제 많은 그 어떤 빅파마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어떤 그 ADC 치료제에 있어서 NO2가 상용화 돼서 가장 많이 그 나오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보고 많은 빅파마들이 관심 갖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그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이 기술 이전 규모도 이제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된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약점인 건데 지금 ADC 기술 면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앞서 있고 기술 전도 좀 해내고 있어서 시장에서 또 가장 관심을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기업 말씀을 드리면서 알테오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저는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위험하게 생각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전에 알던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직접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막 3상까지 간다고 그래서 정말 대박 날 줄 알고 주가가 정말 몇십 배 급등했던 건데. 삼성에서 꽉 나니까 안 된 거잖아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대부분 빅파마로 기술 이전해가지고 전임상 1상부터 빅파마가 진행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임상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버리면은 그 성공 확률이 정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빅파마랑 진행했을 때 그 성공 확률이 좀 몇십 %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차이를 좀 두고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좀 위험감이 과거보다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특히나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3상에 대한 결과 나왔고 1차 치료제로 나왔는데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재료에 판다라고 한다면 지금 10조에 대한 매출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매출이 확정된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미 키트루다에서, 그러니까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요, 네. 40조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연간. 그 40조 매출 나오는 것을 SC로 바꾸기 위한 그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절반만 바뀌어도 그에 대한 5%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연간 1조 원대가 수입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래 매출에 대한 확정이 거의 돼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반도체라든가 네.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실적이 더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미래 매출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정돼 있는 기업들은 아마 이번 정치 리스크 끝나고 나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텐데 살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꽤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뭐 에이벨바이오 뭐 이런 그 이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좀 그 우량주라 생각하시고 좀 선택과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 투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믿어 못 믿어의 영역인데 뭐 어떤 기업들은 이제 계속 희망을 주죠. HLB는 사실 조금 갸우뚱거리게 만드는데 7월에 다시 또 뭐 도전한다고요? 네, 계속 도전하죠. 네. 그래서 이 진영 내장의 도전은 뭐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건 뭐 정말 높게 사고 싶으나 네.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그 이전에 뭔가 좀 좋아졌다가 이벤트가 부정적이면 이렇게 하한가 가는 그런 종목은 이 기업의 노력과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성과와 상관없이 네. 좀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지금 제한적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글로벌 빅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서제약이 글로벌 빅파마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전 세계에서 사실 그 항서제약이 꼭 항생제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생제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마켓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빅파마는 뭐 아주 초대형 약국 이렇게 뭐 꼭 편회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렇게 좀 뉘앙스는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미끄러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네. 과연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뭐 물음표도 달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뭐가 오염이 됐다, 뭐 과정에서 이런데 남 핑계를 좀 많이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치적인 문제인 거냐, 정말로 약에 문제가 있는 거냐를 따지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HLB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서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아까 이제 뭐 그 매니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자면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아도 현금이 그래도 좀 있어야 네. 계속 투자도 하고 뭔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리가켄바이오도 좋아진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 오리온에 5천억이 투자되면서부터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그릴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아무리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의 연결고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렉나자도 결국 오스코텍의 유한양행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결국 이 라인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약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을 실제로 대비시켜서 미국 같은 빅마켓으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분명히 빼놓지 말아야 될 마지막 요소 중 하나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뒷배에는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도 봐야 되는데, 뭔가 거창한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주가 반응 없고, 결국에는 본질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오래 가는데, 예전에는 뭐 그걸 덮기 위해서 많은 이런 수단들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워낙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 뭐 제네릭, 어떤 카피의 이미지, 물론 그게 이제 기간이 원천 원료 약품 저기 오리지널이 카피 만기돼서 똑같은 효능이다라고는 만들었지만 처방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의사의 권한을 너무 무시한 건 아닌가. 의사가 만약에 기존 약물이 있고 그다음에 카피 약물이 있는데 싸긴 한데 기존 약물은 뭐 똑같이 복제했다고 하지만 이게 잘 작용하는 거를 굳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걸 선택을 안 하니까 카피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부분도 있죠.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 셀트리온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한번 확 컸는데 네. 그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성과가 나오긴 하고 뭐 유럽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의 주가랑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퍼라는 것으로 이 주가가 정말 뭐 적정한지 아닌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PER. 네. 그게 상당히 좀 고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뜨는 바이오 기업들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알테오젠이나 뭐 유한양행 이런 시작 개발 기업들 또 ABL 바 이런 플랫폼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출과 비교했을 때 그런 기업들은 퍼가 뭐 10배, 2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배 가까이. PER로 치면은 막 60배, 70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엔비디아가 한창 잘 나갈 때 막 네. 60배, 100배 이렇게 나갔던 건데 그런 어떤 밸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뭐 좋은 얘기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현대차가 미국 투자 이야기하면서 올랐는데 셀트리온도 미국에 뭐 공장 유지는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은 30조가 안 돼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시가총액은 비슷해요. 네. 셀트리온이 40조 원이고 네. 현대차가 45조 원이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4년간 31조 지금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발표했고 네, 셀트리온도 그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 할 여력도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검토한다고만 나와서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주가 반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 저는 우리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 사도 정말 싼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렇죠.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고 신약 개발이 거의 완료된 빅파와 같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 거의 확정돼 있거나 아니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그 김종희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상업화된 건 없지만은 이 현금을 많이 확보해놔서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무서운 게 신약 가치가 정말 대단한데 돈이 없어갖고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는 기업들 또는 어떤 미래 매출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불안한 기업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나온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지금 이제 단독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네.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뭐 정말 많이 거론됐던 기업들인데 최근에 뭐 좋은 소식 나와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 봅니다. 네. 아까 제가 단독 진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정도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의 기준, 그러니까 빅파마랑 진행하든가 어떤 미래 매출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수익 뭐 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주목을 좀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장 투자 전략을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네. 기업은 오늘 또 준비하신 게 있죠. 예, 그 바이오 쪽과 좀 비슷한 종목 준비했으니까는 이것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잠시 뒤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러 또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김종인 교수한테 다시 넘겨서 오장 투자 전략 사실 중요한 포인트들은 나왔는데 우리 기업들 정서가 보면 뭔가 산업의 트렌드가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나중에 막 사업 다양성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잘하는 것만 집중해서 조금 파도 시원찮은데 어떨까요? 그런 기업들이 혹시 좀 눈에 보이나? 네, 일단 최근 시장의 경향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자동차로 시장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좀 버티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인데 무언가 재료가 나왔으니까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보는 핵심은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에게 뭔가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부터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뒤늦게 힘을 내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네. 그게 지수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지수가 튀면 제가 보기엔 반도체가 가거나 조선방산이 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시장도 뭔가 균형을 찾아가는 구간이고 그러면 시장 내 순환매도 가능하고 업종 내 순환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좀 거기에 포커싱이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자동차는 악재가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호재가 나와버렸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중국 관련해서 자꾸 이제 엔터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중국인들이 3분기부터 정말로 만약에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면 면세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류 이런 종목군들도 전혀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정말로 악재밖에 없는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 구간에서 바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속 시원하게 또 꼬집어 주셨네요. 자, 오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오늘 화요일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